한국은 지금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해 정치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럽고 전통적인 강대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딱 1초만 구독과 좋아요로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강의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강의실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각양각색의 학생들이 모여있는 국제정치학 특강에서 최 교수가 마이크를 들어 올리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러움을 받는 나라, 대한민국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요? 강의실 뒷자리에서 금발의 외국인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죠. 유럽에서 온 듯한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교수님, 잠시만요. 지금 한국 대통령 탄핵된 거 아시죠? 국정 혼란에 빠진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입니까? 갑작스런 질문에 강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긴장된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최 교수는 잠시 미소를 짓다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네, 루카스 말로 학생이죠. 파리 국립대에서 온 교환학생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최 교수는 프로젝터를 켜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루카스 학생의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지점을 짚었어요.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탄핵되어 권좌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국정 혼란이라는 말도 틀리지 않았죠. 교수의 솔직한 인정에 루카스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의 도발적인 질문에 이렇게 순순히 인정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루카스 옆에 앉은 독일에서 온 에바는 루카스의 오만한 태도에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최 교수는 화면에 세계 여러 지표를 띄우며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러운 나라로 꼽힐까요? 어떻게 대통령이 없는 나라가 세계 경제와 기술의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루카스의 얼굴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교차했습니다. 에바는 필기를 준비하며 진지한 표정으로 강의에 집중했어요. 강의실 전체가 최 교수의 다음 말을 기다리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루카스 학생, 당신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무엇인가요? 루카스가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요. 최 교수는 웃으며 프로젝터 화면을 넘겼어요. 오늘 강의가 끝날 때쯤이면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프로젝터 화면에 전기차 배터리 세계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최 교수는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의 상위권을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료는 최신 전기차 배터리 세계 시장 점유율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글로벌 시장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최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죠.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이때 자동차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배터리 기술을 장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루카스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의심의 기색이 가득했어요. 중국이 물량으로는 더 앞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최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물량만 놓고 보면 중국의 약진이 눈부시죠.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는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사람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부품이죠. 폭발 위험이 있고 수명과 효율이 자동차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신뢰와 기술력입니다. 최 교수는 화면을 넘겨 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공급망 현황을 보여주었어요. 제너럴 모터스, 포드,
폭스바겐과 같은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 맺은 장기 계약 내용을 보세요. 이들은 왜 다른 나라가 아닌 한국 기업들과 손을 잡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술력과 신뢰 때문입니다. 교수는 역사적인 배터리 관련 사고 사례들을 화면에 띄워 보여주며 계속 설명했어요. 이 사건들을 기억하시나요? 수많은 배터리, 화재와 리콜 사태 속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안정성과 신뢰도를 인정받았습니다. 단 한 번의 사고도 용납하지 않는 기술적 완벽주의가 이루어낸 결과죠. 에바가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은 왜 이런 배터리 기술에서 뒤처지게 되었나요? 최 교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유럽은 오랫동안 내연기관의 강자였지만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에 한 발 늦게 움직였어요. 반면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같은 첨단 전자산업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빠르게 배터리 분야에 진출했습니다. 이런 전략적 선택이 오늘날의 시장 지배력을 만들어낸 거죠. 루카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지만 최 교수의 논리적인 설명에 생각할 거리가 생긴 듯 했어요.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세계가 전기차로 달려가는 이 시대에 그 심장을 만드는 기술을 보유했다는 것은 단순한 산업적 성공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 모빌리티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뜻이며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도 한국 경제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무엇을 마셨나요? 최 교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커피요라고 대답했죠. 커피를 만들 때 사용한 물은 어디서 났을까요?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최 교수는 화면을 넘겨 서울의 수돗물인 아리수에 관한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입니다. 수질 관리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250개 이상의 수질 측정 지점에서 매분 단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루카스가 의아한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수돗물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요. 선진국은 다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최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루카스 학생, 프랑스에서는 수돗물을 직접 마시나요? 루카스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보통은 생수를 사 마시죠. 최 교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죠. 많은 선진국에서도 수돗물을 직접 마시기보다는 생수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그대로 마실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시스템 때문입니다. 교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아리수 수질 정보 앱을 실행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수질 정보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우리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정부와 시민 사이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보여주는 지표죠. 누구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수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온 에바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독일도 수질 관리가 철저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실시간 시스템은 처음 봅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최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설명했어요. 수돗물은 그 나라의 얼굴입니다.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죠. 한국은 수돗물의 안전성을 위해 정수장에서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전 과정을 관리합니다. 루카스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최 교수는 루카스에게 다가가 물 한 잔을 따라주었어요. 한번 마셔보세요. 이것이 바로 서울의 수돗물입니다. 루카스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표정이 약간 놀라는 듯 했어요. 맛이 정말 깨끗하네요. 최 교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스템의 신뢰입니다.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런 일상의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한 사람의 리더십이 아닌 수십 년간 쌓아온 시스템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교수는 다시 프로젝터 화면으로 돌아와 세계 여러 나라의 수돗물 음용률 통계를 보여주었어요. 서울의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죠. 생수를 사 마시는 것이 당연한 많은 선진국들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루카스는 자신이 들고 있는 물잔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에바는 열심히 노트북에 필기를 하고 있었어요. 최 교수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돗물이라는 기본적인 인프라의 신뢰성이 국가 전체의 신뢰도를 말해주는 중요한 지표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최 교수는 화면을 전환하여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그래프 상단에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두 회사의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두 기업이 세계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강의실의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래프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인공지능, 자율주행, 스마트폰, 여러분이 사용하는 노트북까지 이 모든 것들은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없이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마치 기억이 없는 두뇌가 무용지물인 것처럼 메모리 없는 첨단 기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루카스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의구심이 묻어 있었어요. 대만의 TSMC도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아닌가요? CPU 시장에서는 대만이 더 앞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 교수는 루카스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매우 좋은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대만의 TSMC는 CPU 제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컴퓨터의 두뇌와 기억을 비유하자면 CPU는 두뇌고 메모리는 기억입니다. 그리고 두뇌는 기억 없이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최 교수는 화면을 다시 전환하여 메모리 반도체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었어요. 디램,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기술은 지난 수십 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 기업들이 있었죠. 꾸준한 투자와 연구개발, 그리고 과감한 결단력이 오늘날의 위치를 만들어냈습니다. 루카스의 표정이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 했어요. 제 노트북도 한국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군요. 최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전자기기들이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술 주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계 디지털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부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죠. 에바가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도 한국이 이 분야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의 추격이 거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 교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매우 통찰력 있는 질문입니다. 물론 경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있고 기술 격차도 점차 좁혀지고 있죠. 하지만 반도체 산업은 단순히 공장을 짓고 장비를 들여놓는다고 성공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최 교수는 반도체 제조 공정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영상을 재생했어요. 이것을 보세요. 하나의 반도체 칩이 만들어지기까지 수백 개의 공정과 수만 명의 엔지니어들의 노하우가 결집됩니다. 수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얼마나 많은 비율의 칩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나타내죠. 이 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하우는 수십 년간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루카스는 점점 더 진지한 표정으로 최 교수의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의 오만함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디지털 세계의 기억을 책임지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최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핵심 산업들이 국가의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한국의 강점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최 교수는 갑작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고열과 심한 복통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학생들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학생이 먼저 대답했어요. 병원에 가야겠죠. 최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럼 병원에 가서 얼마나 기다려야 의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교수는 프로젝터 화면을 전환하여 세계 각국의 의료 시스템 비교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당신이 아플 때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줄까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접근성과 효율성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당일 진료, 빠른 검사, 저렴한 비용의 3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죠. 미국에서 온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MRI 검사 하나 받는데 $700가 넘게 나왔어요. 그것도 보험이 적용된 가격이었습니다. 최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에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띄웠어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의료보장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한국인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MRI 검사 비용이 한국에서는 얼마인지 아세요? 보통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루카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최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접근성입니다. 한국에서는 원하는 날짜에 예약하고 당일에 여러 검사를 받고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구의 많은 나라들에서 검사 예약을 위해 몇 주, 때로는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죠. 루카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프랑스에서 암 검사 예약을 기다리다가 병이 더 심해졌습니다. 강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최 교수는 루카스를 바라보며 공감의 눈빛을 보냈어요. 정말 유감입니다. 생명과 직결된 의료 서비스에서 시간은 매우 중요한 요소죠. 바로 그런 이유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한국의 대응 사례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신속한 대응은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드라이브스루 검사소, 워킹스루 선별진료소 등 혁신적인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빠르게 검사하고 치료했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평상시부터 구축된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루카스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진단이 늦어져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친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우리 어머니가 그런 나라에 살았더라면. 루카스의 목소리가 작게 떨려 나왔습니다. 최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의료 시스템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효율성과 접근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가진 강점은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에바는 루카스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으며 위로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루카스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 교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보여주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누가 대통령이든 심지어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의 힘입니다. 루카스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겪었던 고통을 떠올리며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에바는 루카스의 변화를 눈치채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최 교수가 말을 이어갔어요. 그는 프로젝터 화면을 전환하여 세계 각국의 인터넷 속도와 보급률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며 5G 네트워크 보급률 또한 최상위권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도시와 농촌 간의 디지털 격차가 매우 적다는 것이죠. 최 교수는 화면을 전환하여 한국의 5G 통신망 지도를 보여주었어요. 한국은 5G 세계 최초 상용화 국가입니다. 지하철에서도 끊김없는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산간 5G에서도 고화질 실시간 스트리밍이 가능하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에바가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디지털 접근성의 평등이 보장된다는 뜻 아닐까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디지털 인프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요. 최 교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정확합니다. 디지털 평등은 곧 기회의 평등을 의미합니다. 어디에 살든 어떤 환경에 있든 동일한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정보와 교육, 일자리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뜻이죠. 루카스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빠르네요. 제가 프랑스에서 사용하던 속도의 2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최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 지하철 100m 지하에서 촬영한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입니다. 끊김이나 버퍼링 없이 고화질 영상이 전송되고 있죠. 영상을 본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온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프랑스 고속열차에서도 영상은 자주 끊깁니다. 루카스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최 교수는 다음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디지털 인프라가 일상생활에 깊숙이 통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는 물론 편의점에서의 결제까지 가능합니다. 모바일 뱅킹과 전자정부 서비스의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최 교수는 화면을 넘겨 한국의 디지털 정부 서비스 현황을 보여주었어요. 주민등록 등본부터 세금 납부까지 거의 모든 행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투표도 전자 시스템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접근성 높게 이루어지고 있죠. 루카스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노인들은 어떻게 이런 디지털 세상에 적응하나요? 프랑스에서는 디지털 소외가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최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한국도 디지털 소외 문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노인 전용 스마트폰 교실, 간편한 인터페이스 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디지털 격차를 줄이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 교수는 화면을 전환하여 농촌 지역의 노인들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이분들은 평균 나이가 75세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농산물 가격을 확인하고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며 병원 예약까지 직접 하고 계세요. 디지털 기술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구로 자리 잡은 것이죠. 루카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초반의 오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디지털 인프라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스템의 힘입니다. 이런 인프라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권의 업적이 아니라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발전시켜온 국가적 프로젝트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죠. 에바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디지털 인프라가 단순한 편의를 넘어 사회적 평등과 안정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놀랍네요. 최 교수는 화면을 끄며 마무리했습니다.
디지털 강국이라는 말은 단순히 빠른 인터넷 속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최 교수는 프로젝터 화면을 전환하여 세계 주요 도시들의 범죄율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은 놀랍게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들 중 하나로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 통계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서울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전한 대도시입니다. 인구 1,000만이 넘는 대도시 중에서 이런 낮은 범죄율을 보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루카스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CCTV 때문 아닌가요? 한국에는 감시 카메라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최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한국에는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한국인들의 CCTV에 대한 인식입니다. 많은 서구 국가에서는 CCTV를 감시의 도구로 여기지만 한국에서는 보호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최 교수는 화면을 전환하여 CCTV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80% 이상이 공공장소에 CCTV 설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CCTV를 통해 자신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에바가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 보호나 사생활 침해 문제는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최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CCTV 영상의 수집, 보관, 이용에 관한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감시가 아닌 범죄 예방과 해결이라는 목적 하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죠. 최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지갑을 주워 경찰에 신고하는 시민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어요. 이것은 실제 사례입니다. 서울에서 분실된 지갑의 회수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약 80%에 달합니다. 세계 어느 대도시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수치죠. 루카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인가요? 파리에서는 지갑을 떨어뜨리면 거의 포기해야 합니다. 최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설명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높은 회수율이 단순히 CCTV나 경찰력 때문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핵심에는 시민들의 의식이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주우면 경찰서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어요. 최 교수는 다음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심야 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어요. 서울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여성이 심야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그 안전성이 확실히 드러나죠. 루카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문화가 다르군요. 범죄율이 낮은 이유가 단순히 법 집행이나 감시 때문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 때문이라니 인상적입니다. 최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시민이 시민을 지키는 문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이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서울의 치안은 단순히 경찰이나 CCTV의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사회적 신뢰와 협력의 산물이죠. 에바가 진지한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민의식은 어떻게 형성된 걸까요? 교육의 결과인가요? 아니면 문화적 특성인가요? 최 교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육에서는 공동체 의식과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역사적으로 협력과 상부상조의 가치를 중시해온 문화적 배경도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 이런 가치를 뒷받침한다는 점입니다. 최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분실물 센터에서 물건을 찾아가는 시민들의 모습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의 힘입니다. 누군가 물건을 주워서 신고하면
그것이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좋은 시민의식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뜻이죠. 루카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초반의 오만함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진지한 탐구와 이해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시민이 시민을 지키고 시스템이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 정말 인상적이네요. 최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는 교통, 특히 고속철도 시스템입니다. 최 교수는 프로젝터 화면을 전환하여 한국의 KTX와 SRT 노선도를 보여주었어요. 한국의 고속철도 KTX와 SRT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00km 거리를 2시간 15분 만에 주파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최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 고속철도의 정시율을 보여주는 그래프였어요. 놀랍게도 한국 고속철도의 정시율은 99%에 달합니다. 열차가 정시에 도착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죠. 그리고 이 고속철도 시스템은 다른 교통수단과 완벽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루카스가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프랑스의 테제베도 세계적인 고속철도입니다만 한국의 고속철도가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최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프랑스의 테제베도 훌륭한 고속철도 시스템이죠. 한국 고속철도의 특별한 점은 세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통합성입니다. 고속철도가 지하철,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 완벽하게 연계되어 있어요. 둘째, 접근성입니다. 예약부터 탑승까지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죠. 셋째, 생활화입니다. 고속철도가 일상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아 원거리 출퇴근이나 당일 여행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최 교수는 다음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고속철도 역에서 스마트폰으로 탑승권을 스캔하는 승객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을 보세요. 얼굴 인식과 QR코드를 통한 간편한 탑승 시스템, 앱을 통한 통합 예약 서비스, 역내 길 안내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승객의 편의를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에바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독일의 철도는 자주 지연되어 불편했는데 이런 정시성과 편의성이 정말 부럽네요. 최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설명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고속철도 시스템이 가져온 사회적 변화입니다. 서울과 지방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국토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죠. 부산에 살면서 서울로 출장을 가거나 대전에 살면서 서울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루카스는 진지한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시간을 압축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을 압축한다는 것은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하루가 걸렸지만 지금은 2시간 남짓이면 충분하죠. 그 절약된 시간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거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됩니다. 최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시간을 돈처럼 쓸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그 기술이 국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가 중요합니다. 강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은 최 교수의 말을 곱씹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루카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의심의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사색의 빛이 감돌았죠. 강의가 마무리되려는 순간 루카스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최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루카스 학생. 루카스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모든 걸 혼란스러운 나라에서 가능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하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최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대통령이 공석일지라도 국민과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사람 한 명이 아니라 모두의 의지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시스템은 개인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바로 국민의 의지와 노력이죠. 강의실에 조용한 박수 소리가 퍼졌습니다. 루카스는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박수를 쳤어요.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존경과 이해의 빛이 깃들어 있었죠.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최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대통령이 있든 없든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과 그것을 만들어가는 국민의 의지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강의실을 나서는 루카스의 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자신감의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의 무게였어요. 에바가 그의 곁으로 다가와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각이 많아 보이네요.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한 나라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대통령이 없는 나라가 이렇게 강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두 사람은 캠퍼스의 봄 햇살 아래로 걸어 나갔습니다. 루카스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생각과 함께 오늘 배운 교훈이 깊이 새겨지고 있었어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강의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불가능을 현실로 바꿔냈는지 그 기적 같은 여정을 다시 되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